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와 철학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갈량과 사마의 주유부터 하겠습니다. 자, 삼국지를 보면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모사들이 있죠. 총나라에는 제갈량, 위나라에는 사마이, 오나라에는 주유라는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모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똑똑한 각 나라의 1등들도 삼국지를 보면은 그 안에서 능력의 차이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항상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이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항상 겸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삼국지를 보면은 천재를 상대하는 법이 나옵니다. 오나라의 주유는 그러니까 오나라에서 가장 1등이었지만 총나라의 제갈량과 싸우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부딪혀서 화병이 나서 죽게 되죠. 그런데 사마이는 제갈량이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갈량이 위나라를 계속 쳐들어왔을 때 절대 부하들에게 나가서 제갈량과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방어만 하면서 상대가 지치기만을 기다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재를 상대하는 법은 천재와 싸우기보다 방어를 하면서 천재가 스스로 제풀에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천재를 상대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마이는 제갈량과 싸우지 않고 제갈량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다림으로써 승리를 거뒀던 거죠. 그리고 오나라의 주유는 제갈량과 싸워서 애를 썼지만 결국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화병이 나서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국지를 보면은 그러한 이런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해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늑대왕 로보입니다. 사람을 농락하던 늑대왕 로보도 사랑하는 여자친구로 인해 잡혔습니다. 자, 이게 늑대왕 로보가 그 시튼의 동물기라는 책에 나오는 늑대죠. 사람들이 이 늑대왕 로보를 잡기 위해서 아무리 덫을 놓고 머리를 쓰고 잡으려고 해도 늑대왕 로보는 항상 그런 인간들을 비웃으면서 그 덫이나 함정을 빠져나갔다 합니다. 그럴 때 그 늑대왕 로보를 잡은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늑대왕 로보의 그 주변에 있던 여자친구 늑대를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자신이 상대하지 힘든 상대를 만났을 때는 그 주변에 약점이 있는지를 찾아봄으로써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꿈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꿈을 위해 일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일하거나 사장님의 꿈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꿈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 보통 자신의 꿈을 위해 일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우리가 월급을 받고 일한다고 할 때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꿈을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꿈 두 번째. 결국 사장님의 꿈과 직원의 꿈이 같을 때 그것을 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꿈과 국민의 꿈도 같아야 되고요. 장수의 꿈과 병사들의 꿈도 같아야 되고요. 리더의 꿈과 구성원의 꿈이 같으면 그것이 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올바른 꿈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리더의 나비 효과입니다. 사장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부장을 가까이 하고, 부장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과장을 가까이 하고, 과장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대리를 가까이 하고, 대리는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원을 가까이 한다. 성향이 다른 직원은 밖으로 나간다. 한 회사의 분위기는 사장의 성향과 비슷해집니다. 한 사회의 분위기는 또 한 집단의 분위기는 리더의 성향과 비슷해집니다. 리더가 올바른 철학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직장 내에서도 파벌이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라인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면은 결국 그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사분이 뭐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면 마찬가지로 자기 아랫사람도 그런 성향, 비슷한 성향의 직원을 가까이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뭐 우리가 단순히 정권이 바뀔 때만 해도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대통령이 바뀌면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기관의 기관장도 바뀌고 또 그 기관장들은 말 그대로 또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그 직원을 가까이 하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직원들은 보통 그 집단을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집단이든 한 그 어떤 구성체든 그 집단을 리드하는 리더가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시대 이제 한비자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월왕이 용맹함을 좋아하자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백성이 많아졌고, 초나라 영왕이 가는 허리의 여자를 좋아하자 나라 안에는 굶어 죽는 여자가 많아졌다. 제 나라의 황공이 질투가 심한 여자를 좋아하자 수조라는 사람은 스스로 거세하여 내시가 되었고, 황공이 맛난 음식을 좋아하자 여가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쪄서 진상하였다. 연나라 자케가 현자를 좋아하자 현자를 좋아하여 자지라는 사람에게 나라를 물려주고자 하였으나 그 현자라고 불리었던 자지라는 사람은 나라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 현자라고 불렸던 사람은 역모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의 리더와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추종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항상 올바른 성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가장 뭐 쉬운 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리고 사자성어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들이 있는데, 무위이화, 애써 하지 않아도 잘 된다는 뜻으로 위정자의 덕이 크면 백성이 저절로 교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옥가봉, 집마다 가히 표창할 만한 인물이 많다는 뜻으로 백성이 모두 성현의 덕에 교화되어 어진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행하효, 윗사람이 하는 짓을 아랫사람이 본받는다. 소인형면, 어진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면 소인들은 겉모양만이라도 고쳐 불의한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불의에 대항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사실 불의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없으면 불의에 저항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불의한 명령에 거부하라고 가르치기보다 전에 불의한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도천지장법,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도가 아까 전에 그러니까 사장님과 직원의 꿈이 같은 걸 바로 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도청지장법의 마지막 법은 시스템의 법과 규칙은 장수, 뛰어난 리더만 못하고 땅이란 뜻이죠. 뛰어난 리더도 장소를 가려서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원정 경기와 홈 경기 이런 얘기를 할 때 원정 경기에서 싸우면 항상 힘들다는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그 땅의 이로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홈 경기라던가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하늘이란 뜻인데 이제 뭐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도 때가 맞지 않으면 성과를 이루기 힘들고, 리더와 구성원의 꿈이 같은 것이 제일이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전쟁이든 사업이든 어떤 일의 첫 번째는 결국 리더와 구성원이 같은 꿈을 갖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프리미어 12의 김민식 감독님이 그러니까 야구 해설할 때 그 캐스터들이 김민식 감독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김인식 감독님이 그러니까는 뭐 감독과 그 선수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어떤 분들은 감독이 중요하다, 선수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이제 김인식 감독님은 상하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김인식 감독님이 이제 명장이라고 불리고 프리미어 12에서도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외부에서 적이 나타나면은 때때로 그 내부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의 적이 나타나면 내부에서 힘을 합쳐서 외부의 적과 이렇게 상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분은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다른 가족들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있죠.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외부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가정이나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 면역력이 자신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외부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이제 외부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공격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부의 면역력이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 내부에서 뭉쳐서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량수칭승입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땅의 크기를 재면 량, 땅에서 징발할 수 있는 자원과 곡식의 양이 나오고 땅의 크기에 따라서 산출하는 곡식의 양이 정해지겠죠. 수, 산출된 군량의 양에 따라 동원 가능한 병력 숫자가 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면 보통 병사들만 생각하는데 그 전쟁 기록들을 보면 그 보급이라던가 병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3일을 굶으면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만 봐도 그러니까는 제갈량이 항상 고민하고 또 위나라의 사마이가 항상 그 썼던 방법이 뭐냐면은 제갈량이 공격하면서 병량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승리를 거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총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쓸 수 있는 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갈량이 아무리 자신의 병사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더라도 군량이 떨어지면 항상 눈물을 머금고 후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칭, 동원 가능한 상대와 자신의 병력 숫자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군량에 따라서 동원 가능한 병력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 국력과 비교해보면 그 병사들의 숫자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승, 대량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상대방과 숫자가 적더라도 뭐 전쟁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전투에서는 그 물량이 많은 쪽의 군대가 보통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적은 군대로서 많은 군대를 이기려면은 적은 군대를 이끄는 군대의 장수가 능력이 뛰어나고 영웅의 능력이 있을 때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길 수 있지 보통은 그 집단을 이끄는 장수들의 능력이 똑같다면은 그 병사들의 숫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뭐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아무리 전략을 사용해도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보통 경기에 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일수록 영웅을 키워야만 우리 주변의 다른 강대국인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 같은 우리보다 큰 대국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자, 다음은 경영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의 크기에 따라 곡물의 산출이 결정됩니다. 곡물을 팔아서 수익을 올릴 때 수익을 높이는 방법 중 상책은 땅의 크기를 넓히거나 농사 기술을 발전시켜서 곡물의 산출을 증대시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하책은 곡물의 가격을 높여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곡물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불만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 능력, 회사든 농사든 이제 자신이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이, 그러니까는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시장을 개척해서 돈을 벌게 되면은 자신도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제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발전 없이 단순히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의 값만 올리게 된다면은 자신은 돈을 잠깐 더 벌 수 있지만 그 물건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높아지겠죠. 그럼 나중에 그러한 불만들이 쌓여서 뭐 대체제가 나온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그 사업도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자, 다음은 군주론, 마키아벨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 속에서 파멸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뭐 정의롭다던가 뭐 그런 걸 좋아한다고 했을 때 너무 자신의 그런 뭐 정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너무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뭐 좀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뭐 맑은 물에는 고기가 놀지 않는다,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겠죠. 조금은 자신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신을 좀 꾸밀 줄 알고 속일 줄 아는 것도 사회생활에서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더에게는 성실과 신의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책략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 정직한 분들이 너무 정직하게만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비겁한 그런 계략에 걸려서 이제 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정의가 이긴다는 게 아니라 정의도 꾸며줄 수 있을 때 꾸며진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쉽게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이익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훌륭하지 않아도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옛날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모두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사람은 자신을 좀 꾸며줄 필요가 있었어요. 나는 완벽하다. 그래야만 자신이 명령을 내리거나 무엇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과거의 그런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말 그대로 좀 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지금 단계에서 한 단계 진화된 리더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엄격함이 때로는 진정한 자비다. 그러니까 엄격한 게 올바르다면 아무도 불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제갈량이 무척 그 법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불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더라도 올바르기만 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거죠. 그리고 원칙 없는 선행은 불만의 원천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죠. 단순히 좋게 대하냐 엄하게 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대하냐 올바르지 않게 대하냐가 먼저 바탕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불만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신과 흉포한 야수의 속성을 겸비하라.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음과 양이 만나서 태극이라는 큰 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 있는 그런 흉폭한 야수의 속성도 겸비하면 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겠죠. 자기 운명은 자기가 지배하지 않으면 남이 지배한다. 예, 이거는 그냥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장님의 꿈을 위해서 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 모든 사람이 사장은 될 수 없지만 삼국지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이제 조조를 따르는 모사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소 밑에서도 가보고 그 지역에 자신에 있는 다른 태수가 자신을 불렀는데도 등용하지 않다가 조조가 불렀을 때는 조조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러니까는 그 리더와 다른 사람은 리더, 명목상의 리더를 부르지만 리더의 능력이 없었고 조조는 리더 자체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리더의 꿈이 같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이 같은 리더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자라도 혼자서는 번영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교육이 대부분 혼자서 이제 노력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고 보통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사회에서 성공을 하려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그 네트워크 속에서 기회를 얻을 확률이 높아져서 그 높은 기회 확률 속에서 성공하는 게 그게 사실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유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태인들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자신의 젊은 세대에게 계속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감독들인 그 블록버스터 감독들이 유대계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성공하면 그 성공한 사람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유명한 블록버스터 감독들이 유대계들이 그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숭고한 목적과 효과적 수단은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숭고한 목적이라는 양과 효과적 수단이나 모두 음과 양을 모두 가지고 갔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을 강조하면 방종해지고 의를 강조하면 살벌해진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과 양이 더해져서 태극이 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음과 양의 적절한 조화인 중용을 얘기하고 있겠죠. 자, 다음은 7대 사회학인 간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간디라는 훌륭한 위인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원칙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상거래 행위, 노동이 결여된 부부, 개성을 존중치 않는 교육, 인간성이 사라진 과학, 양심이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 그러니까 이것이 음과 양이 모두 결합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쪽만 유지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시대가 변하면서도 항상 공통되게 얘기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 없는 상거래에게는 보이지 않는 선의 스미스도 이런 얘기를 했죠. 완벽한 윤리적인 바탕 안에 자유로운 시장 경제라고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 나온 것들은 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인간성이 사라진 과학, 인문학과 기술이 두 개가 있어야지 인문학이 없는 기술은 무기가 된다고 했겠죠. 네, 그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생과 삶. 인생과 삶에 대해서 흰색은 가장 쉽게 변색되기 쉬운 색깔입니다.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일수록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가장 더럽혀지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사람도 나중에 친일파가 됐고요. 우리가 다 스타워즈에서 보면 어둠에 대해서 시스에 대해서 대항했던 제다이도 나중에 시련에 부딪혔을 때 시련에 굴복해서 다스베이더가 되죠. 다스베이더도 원래는 정의를 지키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배트맨을 보면 그 당시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신했던 경찰이었지만 나중에 시련에 굴복해서 투페이스라는 악당이 되죠. 그리고 사탄도 원래는 신을 모셨던 천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순수하고 정직한 존재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이 믿던 가치와 노력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좌절하고 분노하며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부터 육식과 같이 다른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죄를 짓고 사는 존재입니다. 현실에서 흰색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조금은 회색인 상태에서 자신의 신념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 시련을 이겨내고 우뚝 선다면 우리는 그를 이제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철학은 이제 철학의 2단계가 있는데 철학의 1단계는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나 그런 게 있으면 그 가치를 향해서 꾸준하게 이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의 2단계로 이제 한 단계 올라서면은 피곤할 때 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철학이라고 하면 항상 일정한 꾸준함만 생각하는데 철학의 높은 단계에서는 그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높은 수준의 철학으로 가는 것이 항상 어려운 거고 그 높은 수준의 철학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 역사와 철학을 배워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잘 알 수 있는 게 또 중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대의 순임금이 자신의 임금 자리를 우임금에게 넘겨주면서 이렇게 마음을 조심하고 살피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짐걸중. 자, 인심유의. 인간의 마음은 위태롭다 그랬는데, 자, 인간의 마음이 왜 위태로울까요? 그것은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동물이 진화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동물로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도 동물의 정신이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동물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한 동물의 본능은 이익과 본능이라는 자신의 그걸 따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동물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유미, 도덕적인 양심은 미약하다. 자, 우리는 항상 양심을 강조하지만 양심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보는 이익과 본능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양심을 눈 감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의 뭐 이익이나 본능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양심은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양심은 약한 신념이고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은 강한 신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양심은 약한 신념이라 미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정유일, 꾸준히 한 길로 정진한다면, 그럼 제가 앞에서 또 얘기 드렸듯이 철학의 1단계는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한 길로 철학을 갖고 나아간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윤짐걸중, 진실로 중을 잡을 수가 있다. 결국 뭐 중용을 얘기하고 음과 양을 다 아우르는 태극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요임금이 우임금님에게 한 이런 얘기도 결국 제가 다 앞에서 얘기했던 역사와 철학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역사와 철학을 배우는 이유는 역사와 철학이라는 것을 가진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역사와 철학을 가진 리더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는 리더가 되야겠죠. 자, 다음은 홍익인간에 대한 챕터입니다. 자, 인류 진화의 시작. 그것은 바로 동물의 본능에 주목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원인,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동물의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법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세계 정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민족, 인종, 국가, 문화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상식 있는 사람과 상식 없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과 양심 없는 사람, 철학이 있는 사람과 철학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인류와 우주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눈으로 보이는 견해에 의해서 많은 걸 구분했잖아요. 피부가 까마냐 하얗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구분하고, 뭐 자신이 사는 곳을 가지고 구분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뭐 전통 문화를 가지고 구분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매트릭스라는 환상을 씌워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생명체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외계인을 만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올바른 상식과 양심, 철학이 있으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람은 모두 같은 속성으로 태어났는데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견해에 의해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계속 하나의 그런 집단이라던가 그렇게 될수록 그 집단을 리드하는 리더의 역할이 더 힘이 점점 더 커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더가 될 아이들에게는 역사와 철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홍익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널리 인간 세계를 읽게 한다. 정말 어느 나라와 민족에 이런 멋지고 훌륭한 철학이 가진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많이 우리가 접해봤지만 이렇게 널리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이런 가치관이라던가 건국 이념이나 목표를 가진 나라를 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인류가 이제까지 왔던 모든 그런 사실 모든 것은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진리를 찾고 그런 진리의 목표가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널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인류의 발전을 보면은 자신이 원튼 원하지 않든 널리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왕만 행복한다던가 귀족만 행복하다던가 그 귀족이 이제는 일반 평민들도 행복한다던가 예전에는 뭐 사치품을 왕만 사용했다던가 뭐 휴대폰 같은 경우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만 사용했었죠.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튼 원하지 않든 그 번영하는 방향을 보면은 결국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인류가 진화해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위대한 그 철학이고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토피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되도록 많은 진실을 알게 되면 인간과 자연에 대한 많고 올바른 역사와 지식을 알게 되면 그 많은 진실을 바탕으로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러한 알은 사람들의 이해를 넓혀주고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에 순리겠죠.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철학이겠죠. 로 인도할 것입니다. 올바른 철학은 이해되지 않던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그러한 이해는 서로 간의 오해와 다툼을 줄여줄 것입니다. 올바른 철학은 자신의 본능과 이익을 위해 살던 삶 속에서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알게 해줄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정신이 동물적인 본능에서 사람의 정신으로 진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치 있는 삶을 알게 되면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모두가 꿈을 갖고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게 바로 도가 되겠죠. 리더와 구성원의 같은 꿈을 갖고 나아가게 되겠죠. 그럼 나의 존재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것이며, 본능을 쾌락이 아닌 즐거움으로써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그것은 바로 유토피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책에 대한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제가 쓴 이 역사와 철학이라는 책을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본능과 건강, 그 본능이라는 정신과 건강이라는 육체, 본능은 양이고 건강은 음이죠. 그 정신과 육체, 본능과 건강이 합쳐져서 인간이라는 태극이 되는 거겠죠. 그럼 또 거기서 인간이라는 양과 자연이라는 음이 또 만나면 결국 세상이라는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것이 철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가 진화가 되겠죠. 결국 진화는 인간과 자연의 역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결국 세상에 대한 이해인 철학과 세상에 대한 지식인 역사가 합해져서 역사와 철학을 가진 홍익인간의 리더가 다시 또 태극이 되겠죠. 그럼 그 리더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고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천국이나 유토피아 그러면 보통 죽어서 가는 세상 아니면 현실에는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상향, 샴발리아. 그런데 사실 리더가 올바른 철학을 가진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런 리더가 된다면은 그 리더가 관리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유토피아가 되고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보통 내세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역사와 철학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로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음과 양들이 만나서 하나의 태극이 되고 그러한 또 태극이 또다시 음과 양이 돼서 태극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 동양 철학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서양 철학이라는 것이 플라톤의 철인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서양 철학은 보통 플라톤의 각주라고 얘기하죠. 플라톤이 얘기한 것을 이제 계속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고 깊이 있게 연구한 거죠. 그럼 결국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리더가 이끄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철인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유토피아와 개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역사와 철학이라는 이 책과 이 그림 한 장에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한 장에 담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과 그리고 한국의 철학이 홍익인간이 다 들어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알파고가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알파고가 나온 이후에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한 장의 그림이 그 해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역사와 철학을 배워서 올바른 홍익인간의 리더를 키우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약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인류가 그리고 앞으로 온 우주가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 철학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